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결혼 10년 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묻는 게 있어요. 애가 몇이냐, 몇 살이냐는 질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아요. 제가 애가 아직 없거든요. 사실 남편은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야 했지만 이렇게 확고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야 낳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생각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원하셨어요. 매일같이 도대체 애는 언제 낳아 키울 생각이냐고 타박을 하시는데 저도 곤란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애는 낳아놓기만 하면 지가 저절로 크는 줄 알아요? 지금도 둘이 나가서 버는데도 월세를 못 면하고 살고 있는데 애는 무슨 애야? 난 집 살 때까지 절대 애 낳을 생각 없으니까 엄마도 포기해요. 너희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집 살 때까지 애를 안 낳아? 그때 되면 애가 저절로 생긴다니? 나랑 네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어도 애 넷만 잘 키웠어. 잘만 키우긴 누가 잘만 키워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애 싸질러 낳기만 했지 키우기는 내가 다 키웠는데 이제와 얘기해봐야 짜증만 나니까 더 얘기하지 마요. 싸가지 없는 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보면 참 좋아하겠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는 항상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를 알 리 없었죠. 남편이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욱하다 보니 저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눈치 봐서 제가 한 번씩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항상 상황이 나아지면 애를 낳자고 했어요. 저는 우리 형편의 집을 살 때까지 기다리자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버릴 거라고 해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분명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남편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남편과 제가 둘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정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과 다르게 형편이 좀 어려워도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남편이 아주 확고해요.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무책임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월세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은 끝도 없이 대물림 되는 건지 제 부모님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까지 다 가난해서 도저히 집안이 나아지질 않았었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혼자 번 돈으로 부모님과 저, 동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어딘가 많이 아팠고 엄마는 그런 시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바빴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한 달에 한 주 정도 집에 왔는데도 올 때마다 아버지는 엄마랑 싸우기만 하다 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의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작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버지께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니가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거였어요. 남편은 돈 벌러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혼자 늙은 시부모랑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거기다가 형편도 여유롭지 않았으니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가난이 싫었어요.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이 가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나마 부모님의 조부모님까지 계셨지만 남편은 저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어요. 남편은 학창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찍이 가장이 됐어요. 아래로 동생이 셋이나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는 돈 벌 생각을 전혀 안 하셨대요.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몇 년 동안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계셨다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동생들도 전혀 돌보지 않았으니 동생들까지 챙겨야 했죠.
저와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워낙 성격이 밝은 편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는데 남편은 항상 혼자 있었어요. 퇴근하면 집에 가기 바빠서 회식에도 잘 안 왔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만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챙겨주고 싶고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가까워졌습니다. 주책인 게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하고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썩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저더러 자기랑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뭐하러 결혼하려고 하냐고요.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뭐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둘 다 힘든 가정에서 자랐으니 둘이 살면 부모님 같은 실수는 안 저지르고 살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남편이 그만큼 좋기도 했어요. 제가 몇 개월을 결혼하자고 조르니 남편도 넘어오더군요. 대신에 남편은 결혼하는 조건으로 딱 2가지 걸었어요. 당신도 나한테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나이만 먹었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 사고만 쳐서 평생 짐이거든. 그래서 엄마는 평생 내가 책임지고 살기로 했어. 동생들은 착해 빠져서 엄마 감당 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그리고 난 집 살 때까지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좋으면 결혼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나 시동생, 시누이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은 그래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워낙 답이 없기는 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나 시동생들에게 듣기로도 시어머니가 워낙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젊어서 남편을 잃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한테 생계며 자식들을 모두 다 맡겨두고 혼자 방에만 숨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다 사실이더군요. 결혼 전에 제가 남편 집에 갈 일이 있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직접 2눈으로 보고 나니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쁜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도 정말 집에서 놀고 먹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돈만 좀 생기면 혼자 나가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길래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차라리 시어머니가 안 들어오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저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차피 들어오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제 집만 가지고 남편 집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형편이 녹록치 않으니 모은 돈도 없어서 식도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는 거로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는 제주도라도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살림에 굳이 신혼여행을 가야겠냐고 하더라고요. 침대에 살 돈 딸랑 가지고 시집 오면서 제주도는 너무 사치 아니야? 나중에 결혼 기념일이나 되면 가까운 바닷가라도 갔다 오자. 결혼 기념일? 그때까지 여행도 한번 못 간다는 거야? 저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는 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 정도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기차를 타고 가거나 도시락을 싸서 소풍 정도는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여유를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다면서 저에게 그런 건 바라지 말랍니다. 우리 같은 형편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집을 사?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나이에 고작 침대에 살 돈 몇 푼밖에 못 모은 거야. 지금부터는 우리 둘 다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해. 당신도 아이 낳고 싶다며. 그럼 빨리 집부터 사야지. 남들이 들으면 무슨 남자가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하겠지만
저희 남편 말투가 원래 그래요. 돈에 관해서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거침없이 이야기했죠. 저는 하도 들어서 이제 그 정도는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 침대 하나 사들고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거기다가 집을 살 때까지는 아이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기로 결혼 전에 남편과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과 살다 보면 이래저래 서운하고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지만 그래도 생일이니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시동생과 시누이들까지 집에 초대했더라고요. 제 생일이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 성격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퇴근길에 삼겹살이라도 사오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삼겹살은 무슨,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서 그래? 생일이면 미역국만 있으면 되지. 괜한 소리 말고 애들 거의 다 왔다니까 대충 상이나 좀 차려봐. 아무리 그래도 아내인 제 생일인데 삼겹살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에게 상을 차리라는 건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나더러 상을 차리라고? 설마 미역국까지 나더러 끓이라는 거야? 생일이 뭐 대수라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가는 남편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 그깟 미역국 아무나 좀 끓이면 되지. 끓이기 싫으면 놔둬. 안 먹으면 되지. 제가 이런 남편과 살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지는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매몰차고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좋다고 고른 인간인걸요. 저는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 생일이라고 오랜만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오는 건데 상에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있는 걸로 이것저것 상을 차렸어요. 미역국도 제 손으로 끓이고요. 그런데 참 가정교육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 모양인 건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제 생일인 걸 다 알고 왔으면서 하나같이 다들 빈손이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빈손이면 나을 뻔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저를 주겠다고 화장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막내 시누이가 화장품 공장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누가 한번 썼던 건지 포장도 이미 뜯어져 있고 자국이 움푹 나 있더라고요. 도저히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라 않아서 대충 받아 상 밑에 처박아뒀어요. 언니,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죠? 제가 언니 생각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까 아껴서 쓰세요. 난 원래 화장 잘 안 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음엔 괜히 가져오지 말아요. 저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 화장품 꼬라지를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절로 싫은 소리가 튀어나오더군요. 그런데 눈치 빠른 남편이 그런 제 말이 신경이 거슬렸나 봐요. 굳이 또 식구들 앞에서 한 소리 하더군요. 당신은 애가 신경 써서 가져왔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우리 수영이 다 컸네. 새언니도 챙길 줄 알고. 남편은 동생들에게 유독 따뜻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그런지 항상 마음이 애틋한 것 같았죠. 저나 시어머니가 쓰는 돈은 10원도 아까워하면서 동생들에게 쓰는 건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제가 한 반찬이며 국, 거기다가 생필품까지 다 챙겨서 보내더라고요. 거기다가 월세나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은지까지 물어보고요. 동생들에게 하는 거 보면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이 안쓰럽기는 해요. 일찍이 혼자서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하느라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으면 저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인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 달라 보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인데도 전혀 안쓰럽지 않은가 봐요.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돈도 벌면서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용돈도 안 주니? 스물이 되자마자 다들 등 떠밀리듯 나가 공장이며 마트며 일하러 다니는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은지 시어머니는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용돈을 달라, 옷 사달라 졸라댔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난리를 쳐서 턱도 없었지만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 얘기를 해요. 돈 필요하면 엄마가 나가서 벌어. 애들 돈 뺏을 생각 말고. 어마마마, 내가 이 나이에 어딜 나가서 돈을 버니?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나더러 나가서 청소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나가서 청소하기 싫으면 얌전히 찍소리하지 말고 있어요. 괜히 힘들게 사는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남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서럽다며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집 며느리인가 식모인가 싶더라니까요. 평일에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혼자 점심에 드실 반찬을 해놓고 출근해야 했어요. 저녁도 퇴근하고 집에 오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먹어야 했죠. 어느 날은 버스가 늦어져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가 밥상을 늦게 차렸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나이가 들수록 밥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어야 안 늙고 건강하다는데 어쩜 너는 젊은 애가 몸이 그렇게 굼뜨니? 내일부터는 버스 말고 5분 더 일찍 나와서 지하철 타고 와라.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는 며느리한테 아침이며 점심상이며 다 얻어먹으면서 이제는 제멋대로 퇴근까지 일찍 하고 나와서 당신 저녁 밥상을 차리라네요. 점심에 드신 반찬 남았는데 저녁에도 시장하시면 먼저 꺼내서 드시면 되잖아요. 꼭 일하고 오는 사람이 차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셔야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저라도 시어머니와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애미야, 내 팔목 좀 봐봐. 이렇게 가녀린 손목으로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겠니? 건강하고 젊은 네가 해야지. 자꾸 이러시면 저도 그냥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올 거예요.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시중을 들어요. 얼씨구, 며느리가 돼서 네가 우리 집안에 뭘 하는 게 있다고 그깟 밥 좀 차린다고 생색이야? 맏며느리가 돼서는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제가 못 낳아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절대 안 낳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 나 봐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애만 숨풍숨풍 넷이나 낳았잖아. 네가 여우같이 살랑살랑 좀 해봐. 남자는 대번에 넘어오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는 말처럼 우기시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었죠.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더 있어요. 하루 종일 저를 시종 부리듯이 하셨죠. 쉬는 날이라 아침에 늦잠이라도 좀 자려고 하면 일찍부터 깨워서 냉장고에서 김치 쉰내가 난다면서 냉장고 청소를 시켰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냉장고만 열면 냄새가 나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 청소할 때까지 투덜거리셨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더운데 콩 좀 갈아서 콩국 좀 시원하게 끓여봐라. 텔레비전에 유명한 식당이라도 나오면 가서 사오라고 심부름까지 시키셨어요.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마땅히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출근해서 일하고 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 좀 보내라고요. 저는 놀라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나가서 운동 좀 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은 운동 좀 하려고 오랜만에 자전거를 좀 타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다리가 풀린 거 있지? 하필이면 주차되어 있는 차 옆으로 넘어져서 차를 긁었지 뭐야. 차 주인이 50 내놓으라는데 내가 30까지 깎았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30 빨리 보내줘.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혹여나 이상한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건 아닌가 걱정돼서 바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는 것도 넘어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이 최근에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안 줬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뜯어내려고 하신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받아내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일로 저는 남편한테 심하게 구박을 당했습니다. 당신, 돈이 그렇게 많아? 내가 결혼 전부터 분명히 말했지. 우리 엄마 나이만 먹었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식들 걱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부모라고 대단하게 생각해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 잡히는 거 금방이야. 어머니가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줄 알았나? 워낙 다급하게 말씀하셔서 생각할 틈도 없었어. 잘못한 건 시어머니인데 구박은 제가 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말하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공하면 거짓말까지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더군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집을 나가버린 건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셋 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돌봤죠. 시누이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알아서 구했다는데 시동생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나 봐요. 시동생이 공부를 제법 하기도 했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도 했답니다. 그래도 이제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 남편도 시동생만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로 돈을 모아뒀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유덕화를 보겠다고 홍콩에 가버렸대요. 유덕화가 홍콩에서 무슨 팬미팅을 한다고요. 평생 집에 누워서 홍콩 영화만 보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친 거죠. 시동생은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시동생이 거절했답니다. 자기 주제에 무슨 대학을 가냐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누이들이나 남편이 일해서 조금이나마 돈이 좀 모이면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알아내서 돈을 훔쳐갔답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들고 나가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집에 들어오지라 않았대요. 남편과 형제들은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는지 찾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대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몇 달 만에 나타나서 호까지 달고 들어왔답니다. 여행에서 만난 친구라면서 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대요. 남자 말로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라면서 영화를 준비 중이라고 했대요. 남편이 보기엔 한눈에 봐도 사기꾼 같길래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답니다. 동생들도 지낼 방이 없는 좁은 집에서 객식구가 웬 말이냐고요. 남편의 당연한 소리에 시어머니는 서럽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뻔히 다 아는 놈이 엄마 친구를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해? 으이그 매정한 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하는 소리야. 평생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을 리가 있어? 딱 봐도 사기꾼이니까 엮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 남편이 그 남자를 그렇게 내보내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시어머니는 반년이나 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살았답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형제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이기까지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사라졌답니다. 식구들이 다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짐까지 들고 사라졌대요. 드디어 남자가 나갔구나 싶어 남편과 형제들은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남자를 찾았대요. 남편은 눈에 가시였던 남자가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가줬으니 잘됐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찾지 말라고 전화기를 뺏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그 인간한테 우리 개똥까지 몽땅 다 줬단 말이야. 잠깐만 쓰고 준다더니 이 인간이 연락이 안 되잖아. 뭐? 그 인간한테 우리 개돈을 줬다고?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당시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사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받은 갯돈을 이사 비용으로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돈을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홀딱 줘버린 거죠. 시어머니 말로는 남자가 영화 찍는데 필요한 돈이 급해서 그러니 잠깐만 쓰고 준다고 했대요. 그 남자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남자는 영화 감독은커녕 사기 전과 산범의 자범이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시동생과 시누이들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을 말도 안 되게 써버렸으니 그럴만했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에만 속상해하며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서 며칠 안 들어왔대요. 그때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월세방을 구해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먼저 내보냈답니다. 살던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더 살기로 하고요.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시어머니가 하는 꼴을 동생들만이라도 더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그랬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본인이 총대를 맨 거죠. 남편이 저에게 매정하게 굴 때면 저도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남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제가 가장 잘 알다 보니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죠.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버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라도 남편처럼 독해졌을 거예요. 저도 남편 못지않게 가난하게 컸어도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저와 동생이 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엄마까지 생계에 뛰어드셔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월세라도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넉넉하게 도와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보태달라고 하시지는 않으니 다행이었죠.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래 한 입을 같이 덮고 살다 보니 한 번씩 서운할 때가 있기는 했어요. 남편이 지독하긴 정말 지독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알지만 너무 돈에 연연했어요. 짠돌이도 이런 짠돌이가 없었습니다. 돈 관리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이 다 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몽땅 다 본인 생활비 통장에 넣으라고 했어요. 항상 생활이 빠듯했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빠듯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월급의 90%를 모았거든요. 어떨 땐 남편이 정말 답답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은 계절당 상의 3개, 바지 2개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화도 한 켤레를 가지고 5년도 넘게 신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운동화예요. 겨울 점퍼도 딱 한 벌뿐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옷을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겉모습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 남편은 저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랐어요. 저도 넉넉한 집안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치라고는 몰라요. 하지만 여자다 보니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면 옷이나 신발 정도는 당연히 한두 벌씩은 사고는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정도도 봐주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같이 근무하는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마트에 간 김에 옷을 좀 구경했습니다. 제가 옷을 좀 본다고 할 때부터 남편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제가 원피스를 고르고 입어보자마자 가격표를 보더니 대번에 한 소리를 하더군요. 9만 원?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 이런 옷은 결혼식 때 한 번 입으면 평소에 입을 일도 없는데 그냥 깨끗한 티나 바지로 사. 점원도 바로 옆에 있는데 고작 9만 원짜리 옷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모르게 창피해서 순간 욱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사는 옷인데 제가 9만 원짜리 옷도 한 벌 못 사나 싶어서요. 티나 바지나 위아래로 다 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야. 원피스도 사놓고 자주 입으면 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래? 공장에서 매일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는 여편네가 원피스를 언제 입는다고 사? 잔말 말고 대충 티나 바지 골라. 정마땅한 거 없으면 그냥 집에서 대충 골라 입던지. 결혼식은 아는 동생이 하는데 왜 본인이 난리야? 저는 결국 서러워서 오시고 뭐고 그대로 옷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남편한테 9만 원이면 엄청 크다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오랜만에 나와서까지 저래야 하나 싶어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와 울고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미안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더러 나이살 먹어서 주책을 부린다며 철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젖단 남편을 골랐는걸요. 나중에는 저더러 뭐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냐고까지 하더군요. 결혼식, 돌잔치, 우리는 할 일도 없는데 남의 잔치에 자꾸 가서 돈만 내고 오면 뭐하냐고요. 어차피 못 받을 거 아예 가지를 말랍니다. 직장에서도 일만 하면 되지 사람들하고 뭐하러 어울려서 돈 쓸 일을 자꾸 만드냐고요. 그런 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해도 그렇지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닌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끔 바보처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자기 자식이 생기면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날을 꿈꿨습니다. 귀여운 아이를 안고 셋이 함께 소풍 가는 꿈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분이 상한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말을 해도 언제나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투였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인 걸 애초에 알고 결혼했으면 이제와 자기에게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을 바란다는 게 우습다네요.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남편이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항상 콧방귀를 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가난해서 구제해주는 거랍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지자는 투였어요. 제가 괜한 기대를 한 겁니다. 제가 많이 양보하고 많이 참고 견디다 보면 남편이 당연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참아줄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함부로 대했고 나중에는 저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어느새 남편에게 길들여져서 저도 남편처럼 살고 있었어요. 삶의 의미 같은 거 없이 그냥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돈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버는 족족 남편에게 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남편처럼 냉정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회사에서는 일만 했어요. 퇴근하면 누가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할까봐 서둘러 집에 왔거든요. 왜냐고요? 남편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 시작했거든요. 모은 돈이 남편이 목표로 했던 금액이 되어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저나 남편, 온 식구가 다 무주택자다 보니 순위가 꽤 높았어요. 저는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순위가 높아질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넘어가지 않았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아이를 낳기에는 그 이후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저희는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까지 넣고 나니 모은 돈은 이미 씨가 말랐어요. 대출을 최대한 당겨서 받았더니 매달 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새로 이사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면서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더 요구했어요. 저는 제 수중에 딱 20만 원 빼고 모두 다 남편에게 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한다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20만 원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아 점심은 매일 편의점에서 대충 때웠습니다. 그렇게 아껴 써도 간당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은커녕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었죠. 저는 주변 동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자기, 저번 주 송 팀장 결혼식도 안 갔다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우리 평가주는 팀장인데 결혼식은 가야지. 이래서 부자들이 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야 청약도 되고 그러는가 보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식에 못 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에게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남편은 절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할 리 없는걸요.
결혼식 좀 안 갔다고 평가 점수 낮게 주면 그게 팀장으로서 할 짓이야? 만약에 그 새끼가 당신 점수 낮게 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노동청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남편은 남의 말 다 들으면서 살면 자기 실속 못 차리고 산답니다. 동료들이 하는 말은 다 청약에 당첨된 우리가 셈이 나서 하는 말이니 무시하라고요. 남편과 함께 산 10년 중에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은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청약에 당첨이 돼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남편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죠. 하지만 제 기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걸 참으면서 이날이 오면 저도 누구보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이 난 남편을 보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하고 우울했습니다. 마치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죠. 그러던 중 저에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몸에 힘도 없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자꾸 현기증도 나고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매일 편의점에서만 대충 밥을 때우니 영양소가 부족해서 일어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2달 가까이 같은 증상이 반복됐어요. 아무리 봐도 임신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임신해 본 적은 없지만 동생이 임신했을 때 증상하고 똑같았어요. 하루도 밀린 적 없이 또박또박 하던 생리가 지난달부터 2달이나 끊겼고 며칠 전부터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미식거리는 게 임신이 분명했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말만 지나면 월급날이니 그날까지만 기다리자 싶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테스트기부터 바로 사자 싶었죠.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청약에 당첨돼서 우리 집이 생겼다고 했을 때도 별로 기쁘지 않았던 제 마음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마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남편이 집을 사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며 개고생한 보람이 있기는 있다 싶었습니다. 집을 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 경사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남편이 시장에서 치킨을 사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치맥을 하고 싶다고 하루 종일 남편에게 전화했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치킨이랑 맥주야? 아들이 짠돌이라 치킨 구경을 1년 만에 하는 것 같네. 애미, 너는 왜 맥주 안 먹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빨리 마셔. 그래,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먹을 줄 모르는데 빨리 마셔. 안 마시면 어머님한테 다 뺏긴다. 이게 다 갑자기 자상하게 군 남편 탓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말이 지나고 월급이 들어오면 테스트기를 해보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성급하게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남편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직 테스트기를 해보거나 병원에 다녀온 건 아니지만 날짜상 이미 임신이 확실한 것 같다고 했어요. 벌써 속도 안 좋은 게 입덧까지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원하지 않은 남편이 단번에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뭐? 임신? 그게 말이 돼? 내가 정관 수술했는데 네가 어떻게 임신을 해? 너 설마 나 모르게 바람 피웠냐? 바람 피웠어?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을 내던지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턱 벌어지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 말대로 살았어요. 상식 밖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을 사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제가 고통과도 같았던 그 시간을 참고 견딘 건 남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 우리가 정말 집을 사게 된다면 제 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를 속였습니다. 글쎄 저 모르게 정관 수술을 받았다네요. 남편은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정관 수술이라는 말에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일어나. 병원 가서 확인해보게. 빨리 일어나. 병원 가자고. 저는 남편의 손에 붙들린 채 산부인과까지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워낙 못돼먹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제 몸에 손을 댈 정도로 맞대먹게 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충격받아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사 선생님까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임신을 많이 원하셨나 봐요. 안타깝지만 환자분 임신이 아니에요. 상상 임신입니다. 순간 저는 놀라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소리까지 내며 신이 나서 웃더군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요. 선생님, 그럴 리 없어요. 저 생리도 안 하고 저번 주부터 속도 안 좋은 게 입덧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상상 임신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임신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 정말 임신한 산모처럼 똑같은 증상을 겪는 거죠. 한참 동안이나 가라앉지 않은 마음을 다잡고 진료실을 나오는데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으이그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냐?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알겠더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조금 전 진료실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무섭더니만 지금은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해. 나더러 바람 핀 거 아니냐고 소리치면서 머리끄덩이 잡은 거 당장 사과하라고.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남편 머리끄덩이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자기만 내 머리끄덩이를 잡을 수 있고 저는 못할 줄 알았는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야, 이거 안 나? 그럼 정관수술한 사람더러 임신했다는데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 사과는 무슨 사과?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남편이라는 작자는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군요. 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마누라랑 상의도 안 하고 정관수술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왜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고 혼자 임신이네 아니네 김칫국 먹고 있었겠어. 돈이라고는 씨가 말라서 테스트기도 하나 살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병원에 오겠어. 제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남편 욕을 해대기 시작하자 남편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저더러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제 팔을 잡아 당기더군요. 저는 그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나쁜 새끼야. 임신이면 아무리 너 같은 인간이라도 애 아빠니까 참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임신도 아니라니까 나도 훌훌 털고 너 같은 새끼랑은 헤어질 거야.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다 제가 하자고 졸랐는데 결국은 이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선언을 하고 말았네요. 웃기고 있네. 네 주제에 뭐가 있다고 나랑 이혼해. 괜한 짓거리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싹싹 빌어. 그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남편 새끼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랑 절대 이혼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집까지도 뺏어버렸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평생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요. 그걸 저는 이용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남한테는 10원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다 보니 세금을 내는 걸 아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직원으로 등록을 안 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대신에 다른 직원들보다 항상 월급의 15%를 더 받기로 한 거죠. 퇴직금도 포기하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 바보 같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연금이나 의료보험도 따로 내야 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는 투였습니다. 나야 월급의 10%도 안 쓰고 몽땅 다 모으는데 연금이니 퇴직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열심히 돈 모으면 나중에 연금이나 퇴직금보다 내 수중에 돈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의료보험은 동생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남편이 답답해서 한 소리 하면 그걸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처럼 사는 게 오히려 더 불이익이 많고 손해인 것 같은데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항상 자기 말만 맞는다고 우겼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라도 하면 너나 나나 고졸인데 어디서 잘난 척이냐고 훈계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적은 돈에도 무지하게 연연했어요. 아내인 저에게까지 그랬습니다. 특히나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정말 멍청한 건 집을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죠. 세상에 나처럼 집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해주는 착한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부터 세금까지 몽땅 다 당신이 내. 당신 집이니까.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생색은 더럽게 냈지만 결국은 세금이랑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집을 제 명의로 해준 거예요. 세금이며 수수료며 다 저에게 내라고요. 아마 남편은 저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던지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기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세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남편은 지금까지 10년을 살면서 저에게 생활비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동 생활비라며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죠. 사실 불만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으니 집도 산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을 보내기 전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소장을 보내고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역시 멍청하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러고 있을 시간에 빨리 살 집이라도 구하지 그래? 다음 주까지 집 비워줘야 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욕만 내질렀지만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미 집은 팔아버렸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의 기여도가 제가 훨씬 높았으니까요. 남편은 일해서 번 돈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세금 신고도 안 했고 은행 거래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간 흔적만 있어서 제가 가장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더군다나 저는 나이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여러 면에서 제가 유리했죠. 그리고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의하지 않고 정관수술에서 가정에 소홀했던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했어요. 결국은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제 쪽에 80% 인정해서 남편에게 20%만 주면 끝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쌓인 앙금이 있고 화가 나서 질러버리기는 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미안하기는 해요. 남편이 그 집을 사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벌써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20년간 성실히 일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했던 공장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공장 사장이 세금 탈루한 사실을 순순히 증언해주겠어요. 결국은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공장까지 와서 깽판을 치고 집 앞에 서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요. 많이도 안 바래. 제발 밥만 돌려줘. 당신도 내가 그 집 사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잖아. 우리가 지난 10년간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남편의 찌질한 행동에 친정 식구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러다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돈만 주면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을 게 뻔했죠.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받은 멸시와 구박을 돈으로 보상받은 건데 남편이 불쌍하다고 돈을 돌려주면 제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받나 싶어서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돈을 반 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몰라라 입 싹 닦아버릴까요? 저는 어느 쪽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후회로 남지 않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작년에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즐겁게 노후를 즐길 고민을 하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첫 손주가 벌써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요. 첫째를 장가 보내는 날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늦둥이 막내를 시집 보내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 자리도 다 잡았을 거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 둘이 건강하면 다 된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시집 보내고 우리 부부는 약속대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추억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았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살던 곳은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미 없어지고 마트가 들어와 있더군요. 우리는 남편이 어릴 때 살던 집을 수리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진짜 조그맣게 밭도 하나 만들어두고 우리 반려견 둘이 서린 녀석들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정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장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헤매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손맛으로 자리를 잡아 2호, 3호점까지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간 운영하던 가게들을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내려가면 소일거리 찾아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노년은 평화롭고 안락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우리 장남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집에 데려온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연애는 뒷전이고 오로지 일에만 빠져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자리를 좀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몇 번이나 슬쩍 물었지만 어물쩍거리면서 대답을 않더라고요. 남편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했지만 연애하는 녀석의 얼굴이 아니라서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선자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번에는 세상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등산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다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인데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도 생각 중에 있다고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조금 짠순이 기질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어떤 여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둘이서 서로 좋아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자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곧 인사시키겠다고 말했을 때는 남편과 제가 더 긴장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나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한정식을 예약했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긴장한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는 우리처럼 긴장을 하기는 했지만 눈이 반짝거리는 것이 엄청 똑부러지게 보였습니다. 왜 맏며느리감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이 다 괜찮아요. 특히 잡채가 일품인데 좀 드셔보세요. 오빠가 아버님 육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접시에 덜어서는 저희 앞에 놔주면서 맛있다고 드셔보라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이 다 예뻐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집에 와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애가 예의도 바르고 참하더라. 싹싹하니.
저희 가족들은 다들 예비 며느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답니다. 아들 녀석도 싱글벙글해서는 상견례 자리를 빨리 만들겠다고 했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어른도 무척이나 사람이 좋아 보이셨어요. 금방 이야기가 잘 통했죠. 결혼 준비는 애들에게 맡기기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예물이고 예단이고 요즘 애들 사이에선 간소하게 하는 편이라고 그러더군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번잡스럽게 크게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아이들이 좋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이 무탈하게 알아서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행스럽게 사돈도 크게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아무리 애들이 알아서 잘하더라도 예물은 함께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도 함께 갔답니다.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한테 어지간한 보석 한 세트는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몇 가지 보석들을 추첨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보니까 뭔가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며느리는 무엇이든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것이 무난하게 다이아몬드였는데 디자인도 다양해서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더군요. 며느리는 한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비교하더니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쁘더군요. 어머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것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팔짱까지 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가격이 좀 있기는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좀 묘하더군요. 도대체 이 녀석은 결혼을 언제 하나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결혼식 내내 아들 내외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보낼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로 많이 다녀오던데 우리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다 싶었는데 회사에 일이 있어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꼭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고 웃기만 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들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가 난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가서 싸웠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살짝 물었는데 새아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웃기만 했답니다. 네, 이상하게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며느리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깊게 묻기 뭐해서 가만히 있기만 했죠. 아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좀 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캐묻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지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둘 사이는 무언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저희를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죠.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잡다한 기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있더라고요. 거실이 너무 썰렁하지 않냐? 소파라도 있으면 좀 낫겠구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요즘 애들은 집에 뭘 많이 안 둔다 그러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남편은 그래도 너무 집이 사람 사는 곳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벽에 그 흔한 달력도 시계도 없는 것이 뭔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취향이 그런가 보다 했지요. 식탁에는 여러 반찬들을 정갈하게 준비했더군요. 이걸 다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웃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세상에 이걸 다 혼자서 했단 말이야?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면 다 나온답니다, 만드는 법이. 그래서 그냥 금방 준비했어요. 저희 부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큰 걱정도 없겠다 안심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째에 대한 걱정을 덜어둔 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손주들도 태어났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둘째는 무슨 방랑벽이 있는지 한 곳에 잘 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결혼식도 크게 할 생각이 없어서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요즘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했지요. 예비 둘째 며느리도 포함해서 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의 새로운 면을 봤답니다. 둘째 결혼식에 첫째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냐고 묻더라고요. 둘째는 당연히 사양했지만 첫째는 그래도 형인데 하나는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양만 하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세탁기랑 건조기 해줄까? 첫째의 말에 큰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첫애의 옆구리를 푹 찌르더군요. 첫애는 모른 척하면서 그 정도는 해줄 여력이 된다고 하면서 큰 소리쳤죠. 저는 큰 며느리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그런지 아가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였답니다. 결국 아들 둘은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더니 뭐라도 하나를 정하기는 하더군요. 그렇게 먼저 둘째 애들이 나가고 첫애가 주방 정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주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는데 접시를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아이들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 결혼식이야. 신혼 살림에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무리야? 그리고 녀석이 거절했잖아. 자기들은 차라리 커피 머신을 사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커피 머신은 무슨 땅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돈이라고요. 두 아이들은 아까 결혼 선물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돈. 그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내가 이런데 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나서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뭐든 아끼고 아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며 집에 가겠다는 아이들을 보내두고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걸어 잠깐 보자고 했죠. 아들은 외근 나왔다가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선 제가 들었던 사실에 대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좀처럼 굳은 얼굴을 풀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하진 않을 테니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도 좀 짠순이 기질이 있긴 했거든요. 영화 보자고 해도 나중에 다 TV에서 한다고 돈 아깝다고 하고 한 번은 연극 티켓이 생겨서 가자고 했는데 그냥 표 팔아서 그 돈으로 집에서 영화나 보자고 하는데 진짜. 아들이 연애 시절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저는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런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싶었지요. 원래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그런 거 다 털어놓고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괜찮아져. 엄마 아빠는 뭐 처음부터 잘 맞았겠니? 다 그런 과정 겪은 거지. 아직은 다 그렇게 싸우고 풀고 하는 거야. 뭘 여기까지 와서 일러주고 그러냐 너는. 저도 결혼 초반엔 그랬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 동네에서 어울려 다녀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사는데 안 맞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아들 내외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휴지 쓰는 것까지 간섭한다고요. 휴지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겹씩 나눠서 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변 보고 나서는 꼭 네 칸만 써야 한다고 그것보다 더 썼다 하면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예 미리 딱 끊어서 두고는 몇 개인지 체크까지 한다니까요.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하다 보니 휴지도 칸수를 정해둔 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처럼 겹을 나눠본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애가 있는가 싶어서 놀라기도 했어요. 아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그것 말고 뭐가 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물티슈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물티슈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빨아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밤 8시가 되면 집안에 불을 일체 켜지 않는데 그게 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 것은 문제라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아들은 집에 와서도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워낙 컴퓨터를 켜는 것도 잔소리라 매번 그런 문제로 싸움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화를 내던 며느리도 밤 11시가 넘어서는 뭘 하는지 방을 환하게 밝혀두고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있었죠. 샤워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쓰지 물을 틀어놓고 있으면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그치는 편이라 점점 숨이 막힌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듣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구두쇠인지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것인지 조금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껴서 딴 걸 할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아들을 달래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서도 아들의 한숨이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아들이 민감한 것인지 며느리가 도를 넘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고요. 그 이후 한동안은 아들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서로 이야기해서 풀었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에 아들 녀석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주가 녀석이 열이 너무 심하게 올라서 병원을 왔다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얼마 전부터 열이 자꾸 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오늘은 열이 39도를 넘어서 병원에 왔어요. 엄마, 진짜 내가 미치겠다고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물수건만 해주고 있었다고요. 의사는 자칫하면 폐렴이 될 뻔했다는데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하는 어미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저는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그걸로 그제부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데리고 가자는 아들과 별거 아닌 걸로 병원비 쓰지 말자고 하는 며느리 사이에 말이죠. 아들은 입원을 좀 해야 한다는데 저더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몰래 퇴원시킬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꺼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기가 아프다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으면서도 아들이 너무 확고하게 말하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입원실에 아기가 링거를 꽂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얇은 팔에 바늘이 꽂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얼마 뒤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어요. 저는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얼버무리면서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사를 보고 왔는데 집에서 쉬면 좋아진다고 해서 퇴원 수속을 밟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폐렴기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퇴원이냐고 정말 의사 선생님을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이라고 하면서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손주의 상태는 괜찮느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늦었다면 폐렴으로 크게 고생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3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린 도끼 눈을 하고서 의사에게 따져 물었죠. 3일이요? 아니, 열도 내렸는데 무슨 3일이나 입원을 해요. 멀쩡하기만 한데. 애기 어머님, 지금은 막 처방을 한 상태라서 열이 내린 것처럼 보여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긴 뭘 봐요. 괜히 병원비 더 받아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멀쩡하니까 빨리 퇴원시켜주세요. 당장. 의사와 간호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며느리 막무가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면역력도 떨어졌는데 무슨 퇴원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며느리 귀엔 전혀 들리지 않는지 소리까지 질러가며 따져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밖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병실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 앞을 막아서면서 괜찮아질 때까지 입원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절대 퇴원은 무리라고 하시면서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붙들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아프다는데 병원 하루 이틀이 뭐 어떻다고 거기서 그렇게 소란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 하나요. 거기다 6인실이 없어서 지금 4인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비용이 훨씬 더 나오고 어디 그뿐이에요? 병원식도 양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비싸기만 비싸잖아요. 그냥 집에 데려가서 그만. 너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니? 그 병원비가 애 건강보다 더 중요해. 저러다 더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며느리는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약 먹이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저는 병원비가 그렇게 걱정이면 내가 낼 테니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아프면 일찍 병원에 데려가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뒀다가 더 큰일이 될 뻔했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는 제 앞에서는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퇴원 수속을 하고 병원을 나설 때까지도 병원에서 괜히 돈을 더 받으려고 입원을 연장시켰다고 툴툴거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충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큰아들 내외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저희에게 아들은 이번에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화를 내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며느리가 어린이집 엄마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한동안 집에서 계속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물었지만 며느리는 전혀 짚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요. 아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겉돌다가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한 아들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집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5층 진짜 너무하지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뻔뻔하게 같이 밥 먹다가 귀신같이 사라진다니까 돈 낼 때만 되면. 아우,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난 그것보다 어린이집 행사에 자기만 쏙 빠지는 거. 난 그게 더 기분 나빠. 내 말이. 그러면서 참여한 척하면서 이래저래 말도 많고. 아, 애들은 착한데. 어우. 난 이번에 그냥 좀 정 떨어져서 한마디 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완전 눈 뒤집혔던데 봤어? 아들은 엄마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들이랑 싸운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엄마들을 양아치 취급하면서 비꼬는 바람에 더 일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고 해요. 아들은 전말을 다 알고 나니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 귀신이 붙었다고 수군거려요. 어린이집 행사에도 돈 한 푼 보태는 일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뭘 하려고 하면 이름만 슬쩍 올렸으면서 유세는 다 떤다고. 정작 하는 것 하나 없이. 그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하는데 제가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래도 참아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달래면서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일로 애들이 또래들과 노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상인데 이런 일 때문이 아니냐고 한숨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뜰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 우연하게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어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끼고 아낀 돈으로 며느리가 산 것이 고작 비싼 향수라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여겼죠. 아들 역시 그런 점이 자신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갈 일이 있어 올라가는데 잠깐 집에 들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밭에서 가꾼 것들을 조금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몇 개와 두세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은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서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에 관련되어 문제가 좀 생겨서 확인차 올라왔다고 한 저는 어린이집 엄마들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삐죽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 오빠도 참 그걸 어머님한테까지 이야기하다니 진짜 걱정도 사서 한다니까요. 그 엄마들이랑 평생 볼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분위기를 맞춰주겠어요. 모여서 뒷담 하나 까는 못된 아줌마들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너는 말을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니래. 엄마들끼리 어색하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갈 텐데 벌써 애들이 겉돌고 있다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려고 한다고. 걱정스러운 제 목소리에도 며느리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빠가 그래요? 진짜 별 이야기를 다 하네. 그게 뭐 어때서요? 놀아주는 친구 없으면 집에 있으면 되죠. 빨래거리 안 생기고 좋네요. 요즘 물세, 전기세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세제도 아낄 수 있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애들이 생각은 안 해? 아직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할 나이에 눈치 보고 다닌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까짓것 어린이집이야 바꾸면 그만이죠.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별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말투에 저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손주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가방도 벗지 않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방금까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며 올라왔던 화가 단숨에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들 잘 다녀왔냐며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옷이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장난이 심해 옷이 금방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중간중간 구멍도 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낡았다는 인상을 확 받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옷을 살펴보는 것을 눈치챈 며느리는 물려받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구멍난 부분은 기워 입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정도면 금방 엉망이 될 텐데 하나 사서 입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는데 돈 아깝게 옷에 왜 돈을 들여 사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다가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 구해서 입히면 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좀 씻겨야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벗어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지퍼가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겨우 열었더니 가방도 물려받기를 한 모양인지 내부가 여기저기 덧대는 흔적이 보였어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옷장 하나, 책장 하나, 책상으로 쓰는 것인지 좌식상이 하나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몇 벌을 제외하곤 누가 봐도 물려받은 것이 명확할 정도로 얼룩이진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책장의 책들도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책을 뽑아 넘겨보면 내부가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곳곳에 찢어지고 낙서가 가득 되어 있어 글자는커녕 그림도 온전히 볼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책장 아래에는 장난감 바구니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둘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보내준 로봇과 블록을 제외하고는 찌그러진 종이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애들이 나오더군요. 애들 보는 책이 왜 다 이 모양이냐. 이래서 글자는 알아보겠니? 그림은 어떻고. 이렇게 다 찢어지고 낙서되어 있고 이거 애들이 이랬냐? 어떻게 죄다 멀쩡한 것이 없이 엉망이야. 어차피 아직 글자를 다 몰라요. 그림만 대충 보면 그만인데 아무거나 보면 되죠. 돈 아깝게 책을 왜 사요? 나중에 글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리고 유치원에 책 많아요. 저는 아무리 애들이 어려서라고 하더라도 책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씩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런 책은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기는요. 이거 주워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깝게 왜 버려요. 멀쩡하기만 한데. 진짜 어머님 별일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잔소리세요. 애기 아빠가 뭐라고 고자질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오버예요. 어머니.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투정만 느는지. 며느리는 혀를 차면서 어머님이 자꾸 받아주시니 더 그러는 것 같다고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며느리에게 향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고 아껴서 써야 한다고 했으면서 그 돈으로 명품관을 다녀오냐고 말이죠. 물론 며느리는 딱 잡아댔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면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명품관에서 향수를 사고 나오는 모습을 아들이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놀란 얼굴을 하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언성이 높아진 저는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하더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게냐? 애들한테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너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고 그래? 어? 그게 어때서요? 저희 집 살림 제가 뭘 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러려고 아꼈고요. 문제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면서 제게 따졌습니다. 저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명품관을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한술 더 떠서는 왜 제가 자기 집 일에 간섭인지 기분이 나쁘다고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소득도 없이 집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속마음을 막내에게 털어놓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막내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이 온몸을 흔들고는 제게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좀 심해. 그거 병이야, 병. 이번에 결혼할 때 첫째 언니 진짜 너무하더라. 내가 뭘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만 원 봉투는 좀 너무하지 않아?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는 시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었거든요. 사돈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신혼방만 꾸며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정말 신혼살림 하나 없이 침대, 옷장, 화장대 딱 이것만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해줄 게 없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이라도 잘 다녀오라고 돈을 줬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막내는 신혼여행 비용을 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둘째 언니가 챙겨줬다고 말하며 첫째는 5만 원이 든 봉투를 준 것으로 끝이라고 하더군요. 둘째 언니가 그러던데 신혼여행 들어가는 비용 딱 절반씩 내기로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되도록 소식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언니가 다 했대.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깜빡했다고 하면서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입을 싹 닫았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 둘째는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의 행동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째 언니 선물만 챙겨왔는데 그걸로 한 소리 듣기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동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데 막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솔직하게 신혼여행을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워서 선물을 샀다고 말이죠. 첫 애는 그렇게 따지면 자신도 잘 다녀오라고 돈을 들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막내가 거기서 금액까지 이야기하기 너무 쪼잔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말을 안 했냐고 했더니 막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봤자 시어머니인 제가 나서서 뭘 할 수 있었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구나 싶었어요. 막내는 첫째 언니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 오빠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우선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이 되었죠. 올겨울은 유난히도 난방비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더군요. 고향에 내려온 저희 집도 난방비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막내딸이 인터넷에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아서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문득 첫째 아들 내외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돈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라나 걱정이 되었답니다. 또 싸운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갈 일이 생겼기에 아들 집에 하루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을 하고는 약속된 날에 서울로 향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엄청 추운 날이었지요. TV며 라디오며 연일 최저기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을 정도였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닿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닥이 차갑더라고요. 보일러를 보니 희망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외부랑 내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오신다고 좀 높였는데 많이 추우세요? 그럼 슬리퍼라도 신으시던가요? 며느리는 슬리퍼를 꺼내주면서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슬쩍 아이들 방도 봤는데 그곳은 온도가 더 낮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방이 이게 뭐야. 어차피 거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뭐 털어요. 잘 때나 방에 들어가지. 며느리는 별것 아니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거실 바닥도 만만치 않았었기에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 거실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털조끼까지 입고는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터운 이불을 깔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위에 앉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추운지 자꾸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 발을 만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춥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며느리가 있는 주방을 흘겨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제 속에서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높였어요. 곧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더군요. 어머, 누구야? 누가 보일러 올렸어? 내가 그랬다. 애들 춥다고 바들바들 떠는데 그럼 그대로 두니? 며느리는 이 정도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 없다며 다시 보일러를 내리더군요. 저도 질세라 다시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세요? 보일러에 왜 손은 왜 대시는데요? 너는 어미라는 작자가 지 새끼들 저렇게 춥다고 앉아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 이 정도는 안 죽어요.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데 보일러를 막 트세요. 뉴스도 안 보세요? 이러다 감기라도 들면 애들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넌 어떻게 된 애가 돈밖에 모르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아이들이 놀랐는지 할머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이 터진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이번에는 보일러를 아예 꺼버렸죠. 참, 진짜 씨. 노망이 났으면 얌전히 집에나 계시던가. 여기 와서 무슨 행패람? 노망? 너 지금 노망이라고 했니? 어른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예 저를 밀치더라고요.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은 그런 제게 와서 매달리며 더 큰 소리로 울었지요. 며느리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애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겁을 먹고는 울음을 참으며 제 등 뒤에 바싹 붙었습니다. 지금 너 뭐하니? 누구한테 소리야? 어른을 밀치곤 애들한테 소리는 왜 질러? 다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치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계시다가 가시라고요. 기운 빠져 진짜.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욕을 참으며 손주들에게 이불을 둘러주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싸우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각방을 쓴다던 아들의 말대로 안방에서 핸드폰을 하던 며느리가 침대에 기대서 저를 힐끗 보고는 자기 하던 일을 하더군요. 저는 당장 일어나서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그냥 네 짐 챙겨서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진짜 놓친네. 약을 먹어야 되나?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집인데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니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가세요 좀. 사람 성가시게. 네 집? 여기 네 집이 어디 있어?
여기 내가 너희한테 해준 집이야.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썩 꺼져.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시집 올 때 해준 집이면 자기들 부부 집인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에는 며느리 옷들이 한가득이었지요. 아이들 옷은 그렇게 여기저기 구멍난 곳을 기워 입혔으면서 며느리 옷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아직 택을 뜯지 않은 새 것도 있었어요. 저는 옷을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큰 캐리어도 함께 꺼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노망 나셨어요? 왜 이러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이것들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저는 날뛰는 며느린 보지도 않고 옷장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아들이 봤다고 하던 향수들도 상자째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혹여나 향수를 던지나 싶었는지 제게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너희한테 집을 해준다고 했지. 그게 너희 명의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긴 내 집이야. 며느리는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명의라고 답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지금 들어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알았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꼼짝도 않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저는 캐리어에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서는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모질게 뿌리치면서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곧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했어요.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장 친정에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죠. 아들은 눈물 범벅이 된 아이들을 보더니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진 집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칭얼거리던 애들을 따뜻하게 데운 방에 눕혀 재웠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뇨? 저는 낮의 일을 말했어요. 얼마 전까지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던 아들은 막상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망설이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만들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아이들을 아예 제가 데리고 내려가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남편과 의논해서 다시 서울로 옮겨오겠다고 했어요. 전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며느리를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들은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따로 며느리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찾아오거든 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저는 다음날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손주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제 이야기에 화를 참지를 못했어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여기서 키우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좀처럼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서 장난감과 책을 사주는 것이었어요. 옷도 새로 사입혔죠. 그날 아이들의 방을 본 것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거든요. 손주들은 엄마가 보고 싶단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갑자기 데려온 것이라 혹시나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거든요. 슬쩍 엄마 이야기를 물어도 엄마는 화만 내서 무섭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들에게 정리 중에 있다는 짤막한 문자를 받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이었죠.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마당 밖에서부터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아이들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러는 것이 잘못을 비는 것인지 아이들을 가지고 제게 위협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어요. 제 귀에는 마치 아이들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고집스럽게 나가자 며느리도 돌변해서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업신여고도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자식들 이혼시키고. 그럼 당신 자식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없는데 당신 아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남편은 지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금방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절대 너희 부부는 이혼시키겠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했지요. 며느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낌새가 보이자 더 난리를 치며 마당에 들어 누웠어요. 저는 눈에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며느리는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돌로 내려 찍더니 그 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깨진 장독대를 보면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랐지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찾아온 일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고요. 거기다 사돈어른들도 나서셔서 2번 다시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니 생각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했지요. 그럼에도 아들이 확답을 하지는 않자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자책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끝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며느리 쪽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거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친권도 어느 쪽도 갖고 싶지 않아 했다는 점이었어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먼저 사인을 한 것이 바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였다고 해요. 역시나 엄마가 될 인간이 아니다 싶었지요. 그렇게 자기만 하는데 무슨 엄마라고. 솔직히 며느리가 집 이야기를 했을 때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집을 준다고 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에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답니다. 곧 판결이 난다고는 하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2번 다시 우리 아들과 손자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로 사람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